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받았을 때 제목을 응급 약물의 사용법이라고 받았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약물이 쓸 수 있는 약물이 한 개밖에 없어서요. 약물의 사용법인 것보다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인데 최신 지견을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외래 상황에서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의 최신 지견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KACPR.org에 들어가면 PDF 파일이 다 거기서 배포가 되는데요. 모든 심폐소생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글판으로 번역을 해놨고요.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심장학자들이 모여서 5년마다 한 번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소생술을 하면 환자 예후를 훨씬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브레인 리서시테이션까지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면서 5년의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또 나올 예정인데요. 2010년 가이드라인 이후에 많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도대체 어떤 과정이고 그 가운데 CPR이라는 게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처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외래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손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무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눈하고 손하고 무기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세동기가 들어가 있는데 제세동기도 소개를 할 거고요. 그 제세동이 필요한 심전도와 그렇지 않은 심전도 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겁내고 또 계속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게 기관의 삽관인데요. 사실은 CPR 상황에서는 기관의 삽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하는 걸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CPR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약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2010년 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 진료실에서 이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한번 이거를 모아본 건데 원래 알레르기가 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천식이 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었더라도 생애 처음으로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침대에서 떨어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헤드 트라우마를 받았거나 무슨 문제로 향해서 뇌 손상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원래 심장 부정맥이 있었는데 모르고 살다가 외래에 와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심정지로 가는 단계가 돼버리면 이때 어떤 인터벤션을 해야 될 건지 이게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에서 사망까지의 시간과 경과를 보면 심장마비라는 거는 심장 수축이 갑자기 중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심실세동이라는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고 연구자들이 연구했는데 위에 정상으로 이렇게 뛰던 것들이 아래쪽에 보시면 다른 모양으로 아주 이레귤러한 리듬이라고 해서 이거를 심실세동,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많이 조사를 해봤더니 심실세동이 심장마비의 가장 주가 되는 원인이더라라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심실세동이 심장마비의 많은 원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었다 할지라도 바로 사망이 되는 게 아니고 약 5분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이제 가역적인 손상을 세포가 받다가요. 5분이 지나면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심정지라는 표현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를 임상적인 사망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시간은 4분이라고 하고요. 그 4분이 지나면 결국은 4분에서 6분 사이에는 뇌 손상을 받게 되고 뇌는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산소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받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처치가 들어가게 되면 뇌사 상태가 되고 심장은 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분이나 지난 다음에 어떤 처치가 들어갔다면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결국은 비가역적인 사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임상적인 사망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를 잘 하고 빨리 하게 되면 결국은 생물학적 사망으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심정지 발생 후의 경과가 X축이라면 이게 소생률이 Y축입니다. 그러면 0분에서 시작했을 때 바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을 때와 4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10분 이상 지났을 때 점점점 이게
생명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웃컴 커브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심폐소생술을 함으로써 사망으로 가는 것을 역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사망의 과정을 보면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심장적인 사망과 생물학적 사망으로 건너가는 이 길을 중재하는 게 심폐소생술이고, 빨리 시행되고 정확하게 시행이 되면 완전 소생이 되는데요. 아까처럼 4분이 넘어갔을 동안에 한 번도 인공호흡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심장은 돌아오는데 뇌사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원래는 기본 인명구조술이라는 단계가 있고 전문 인명구조술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생 후 치료까지, 지금은 여기까지 다 심폐소생술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 인명구조술과 전문 인명구조술을 의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면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목격자가 간호사건 누구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인이건 간에 기도유지랑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하는 기본 인명구조술을 해서 최소한의 블러드가 뇌하고 심장으로만 가게 유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소한의 혈액순환이 유지가 되게 되면 전문 인명구조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거기에 심전도도 분석하고 약물도 주고 제세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심박동이 회복되면 그 환자가 왜 어레스트가 났는지를 나중에는 감시를 하고 다시 리어레스트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완전 소생을 이루게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 인명 구조술까지 단계까지 나갈 거고, 요즘에는 기본 인명 구조술에도 전기 제세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교육에도 이런 제세동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따가 소개해드릴 AED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제세동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교육까지 90년도 후반부터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희 나라에서는 2007년도부터 천안 사마리언인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일반인도 그런 의료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의료인이 아닌데 자동 제세동기를 썼을 때 환자한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선한 의미로 구조를 했다면 그 사람을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나서 일반인 소생술 교육에 AED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여자 환자인데 35살인데 아기를 놓은 지 한 2달 됐다. 남편이 새벽에 계속 불편하고 계속 토한다 그래가지고 5시 좀 넘어서 응급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는 일단 여자 환자가 뭐 배가 아프건 어쩌건 간에 소변을 먼저 받아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환자를 화장실에 보냈어요. 소변을 받으러. 남편은 접수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한참 기다려도 그 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쓰러진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는데 이미 의식은 없고 환자는 사이너틱 체인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침대로 옮기면서 가슴 압박을 했고 처음에 붙였던 심전도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처치의 순서대로 하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만약에 여기가 의료 현장이 아니고 그냥 뭐 집 안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길거리라면 자기 손하고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요. 병원 현장에서 갖출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면 디피브레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하는 거를 피하고 싶으면 엠브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엠브백은 저는 항상 1년차 때 이후로는 환자랑 어디 갈 때나 계속 들고 다니는데, CT방에서 어레스트가 났던 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마우스 투 마우스를 했는데 그거 이후로는 계속 엠브를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엠브를 오늘 잡는 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사실은 이제 그 CPR 이전 단계로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최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심폐소생술의 그 순서를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은 이 2가지 거를 다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BLS라고 우리가 CPR 용어에서 BLS, ACLS, AED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될 건데요. BLS는 기본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일반인 교육에서 아까 가능하다고 했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가리키면서 자동 제세동기인 AED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CLS에 관한 내용인데요. 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로 전문 심장 소생술입니다. 그런데 이건 달리 말하면 모니터를 보면서 CPR을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BLS와 제세동기가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세동기가 있다면 좋고, 아니면 자동도 상관없고요. 거기에다 약물 투여를 하는데 의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심전도 리듬에 따라서 CPR을 결정하는 거를 ACLS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PR의 순서는 2010년 전에는 ABC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도 많이 ABC를 알고 계실 거고, 저도 90년도에 전공의를 하면서 ABC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2010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ABC로 하는 것보다 CAB로 하니까 훨씬 소생률이 좋더라. 이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2010년도에 심장학자들이 모여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할 때는 가슴 압박을 먼저 하고 가슴 압박을 충실히 하고 인공호흡은 조금 무서우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일반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CAB로 변경이 됐다는데 그거는 가슴 압박만큼 심장 소생을 높이는 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꾸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혹은 에이고널 레스퍼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빈사호흡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의 헐떡거리는 숨을 쉬거나 이런 것들도 다 호흡이 없음이라고 심정지 호흡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즉시 CPR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손하고 엠브와 제세동기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고 인투베이션 때문에 시간을 절대 끌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슴 압박을 빠르고 질 높은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이 결국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내놓는 얘기가 체인 오브 서바이벌이라는 얘기를 내놓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마 들으셨을 분들이 만약에 기억을 떠올리면 맨 앞에 있는 체인이 지금은 전화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신속하게 심정지를 파악하고 119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병원 안에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액티베이션 시켜야지 ACLS 팀이 빨리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하는 게 먼저인데 90년도 초반만 해도 그땐 전화기가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식이 없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자기가 두 번째 고리인 BLS를 먼저 해라. 이게 예전에는 가이드라인의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바뀌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어레스트 환자를 발견을 하게 되거나 자기가 목격했을 때는 병원 내에서는 그런 응급의료 체계를 풀가동시키고 뭐 코드 레드나 아니면 심정지 방송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거를 말하고요. 병원 외에서는 119에 신고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기가 맨 처음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신고를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시키고 나서 본인이 직접 가슴 압박, 흉부 압박을 강조하는 조기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제세동기가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신속한 제세동을 한 다음에 뭐 다른 데로 이송을 해서 전문 심폐소생술을 받거나 거기서 또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잘 되면 소생이 되고 나서 심정지 처치 후에 통합 처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이 돼야 환자가 약 30%에서 서바이벌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사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어레스트를 조사해 보면 30% 서바이벌 하는 거, 디스차지 서바이벌을 얼라이브로 하는 거가 30%면 가장 좋은 소생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2011년도 성인 심폐소생술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건데 맨 처음에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고 또는 정상 호흡이 아닌 그런 에이고널 레스퍼레이션 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신고를 하거나 AED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지만 가슴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 압박 하는 사람을 뭐 줄을 세워서 계속 옆에 놔뒀다가 가슴 압박을 교대로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의 도움 요청한 다음에 막 맥박을 경동맥을 확인하고 맥박이 없으면 지금은 30대 2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만 해도 이게 15대 2였는데요. 가슴 압박이 강조가 되면서 30대 2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보니까 인공호흡은 2번 이상 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한 번보다는 2번이 낫고 2번 이상 하는 거는 가슴 압박을 중단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돼지 실험에서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도 30대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과학적인 게 재밌는 거는요. 환자가 숨을 못 쉬는 동안에 4분 동안에는 전혀 서큘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심장하고 뇌로 안 되는데요. 내가 불어 넣어주는 인공호흡에 날숨에 더 훨씬 많은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산소는 20%밖에 없다고 저희가 배웠는데 그런 날숨에 많은 이산화탄소임에도 불구하고 20%의 산소밖에 없는데도 2번을 불어 넣어주면 그게 4분간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의 중요성은 이제 환기 2번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기가 가슴 압박 30번과 인공호흡을 2번을 하고 있으면 그때 제세동기가 도착을 하면 그 제세동기를 가지고 부착을 하고 나서 리듬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리듬이 만약에 셔커블 리듬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세동을 하면서 CPR을 하는 리듬을 말하고요. 넌 셔커블 리듬이다 그러면 얘는 제세동을 하면 안 되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제세동을 하게 되면 꺼져가는 하트를 더 많은 전기 자극으로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제세동 불가하는 리듬일 때는 제세동을 하지 않고 그냥 CPR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빨간 표를 보시면 약물 투여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권장 약물은 에피네프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정지 상황일 때는 3 내지 5분 간격, 그러니까 약 4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한 앰플에 1ml거든요. 이것만 계속 페리페랄로 주면서 가슴 압박을 30번 고품질의 가슴 압박을 하고 잠깐 손을 떼면서 2번의 인공호흡을 짜주는 거, 이것만으로 CPR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압박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지금은 고품질의 가슴 압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분당 80회에서 100회였는데 요즘에는 100회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빨라지면 또 안 되고요. 최소한 5cm 이상 가슴이 눌리도록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누른 만큼 가슴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건 사진을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 자세는 팔꿈치를 쭉 편 자세로 환자 가슴과 직각을 이루지 않으면 이게 심장이 눌리지 않고 자꾸 직각으로 안 눌리면 심장 자체가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누르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6, 7, 8, 9, 10 이게 분당 100회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누르면 오히려 심장이 짜부라져서 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가슴 압박할 때 자기가 카운트를 큰 소리로 해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몇 회 압박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아까 전에 했던 분당 100회 속도, 그러니까 1초보다는 조금 빠른데요. 계속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압박만 되고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당 100회 속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압박될 때는 이 피가 왼쪽을 보시면 뇌로 가게 되거든요. 가슴이 짜지면서. 그리고 가슴을 이완시키면 그 서큘레이션이 카디악 필링이 되면서 하트에 있는 코로나리 퍼퓨전 프레셔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과 이완은 계속 1대1로, 그러니까 50%씩 같은 압박 깊이와 같은 이완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고품질의 가슴 압박의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가 끝났고요. A로 가면 기도를 여는 거를 할 텐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이제 엠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고 마취과 선생님들 하시는 것도 많이 봤을 거고, EC 수기로 해서 엠브 마스크를 C 모양으로 밀착하고 그 다음에 E 모양으로 손가락으로 맨디블 앵글을 들어 올리면서 헤드 틸트 친 리프트를 시키면 기도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밖에서 아무리 짜 넣어도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호흡이 폐로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엠브 마스크 밀착 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리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어웨이를 확보했으면 브리딩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또 CPR 상황이 되다 보면 가장 많이 흔하게 병원에서 실수하는 게 과호흡을 막 시킵니다. 계속 벤틸레이터를 짜주게 되죠. 게다가 엠브백 하나는 2리터 정도가 들어가는데 환자 타이달 볼륨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꼬집듯이 짜줘야 됩니다. 엠브백은. 그래서 엠브백을 너무 많이 짜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뉴모소락스가 다 생겨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엠브백으로 과호흡을 한 서너 번만 하게 되면 저희가 컴프레션을 아주 열심히 해놓은 거를 완전 무력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환기가 계속되면은 카디악 프레셔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트에서 하트로 들어와야 되는 베이너스 리턴이 안 되고 하트가 짜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점점 콜랩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슴 압박을 잘 해도 결국은 카디악 아웃풋이 생성이 안 돼서 브레인하고 하트가 살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이 과호흡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만 짜줄 거냐,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는 거를 눈으로 보면 그걸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엠브베깅을 할 때랑 입대입 인공호흡을 할 때 사진인데요. 어쨌든 간 의식이 없는 환자가 가장 기도를 막는 거는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아주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뒤로 밀리거든요. 이거를 머리 젖히고 턱 들기만 해도 기도는 열린다고 되어 있고요. 엠브가 있으면 CNE 테크닉으로 잡고 턱을 들어 올린 다음에 짜면서 가슴이 올라오는지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코를 막고 입으로 불어 넣으면서 한쪽 눈으로 가슴이 올라오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레스트인 환자들은 마우스 투 마우스를 하게 되면 마네킹이 할 때보다 훨씬 이게 잘 이렇게 불어 넣어지거든요. 가슴이 쉽게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30대 2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5주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30대 1을 한 번이라고 한다면 한 5번 정도 하면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슴 압박하는 사람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30대 2를 5번을 하고 나면 사람이 교대가 돼야지 가슴 압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교대할 때도 10초 이내로 바꿔야 된다. 손을 바꿀 때도. 가슴 압박 중단을 최소화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인공호흡 2번 하는 거는 1초에 한 번씩 짜주기 때문에 기껏해야 5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인공호흡 할 때는 가슴을 좀 띄고 있어야 되고, 이따 심화 과정에서 보시겠지만 인공호흡 할 때 시간을 줘야지 그때 모니터를 보면 되거든요. 가슴 압박을 계속 하고 있으면 에이시스톨 리듬일 때도 가슴 압박 리듬으로 계속 보이면 그게 V택인지 V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 하는 동안에는 가슴을 띄고 모니터를 보면 그러면서 CPR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피블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피블레이션은요, 예전에는 3회를 연속으로 하라고 그렇게 90년도에는 가리켰습니다. 제세동이 완전히 많이 강조됐었죠. 근데 2010년 가이드라인으로 오면서는 다 필요 없고 가슴 압박이 중요하고 제세동은 딱 한 번 해보니까 3회를 해도 맨 처음에 것만 효과적이고 나머지 것들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 제세동을 확실하게 잘하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수동 제세동기고요.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를 거고, 가운데랑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토메이티드 익스터널 디피블레이터,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 보시게 될 건데 자동 제세동기고요. 이거는 일반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뭐 외래나 뭐 내시경실 이런 데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병원 안에서도 배치되어 있고 대학교 안에 여러 가지 센터에서도 마치 소화기처럼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텔이나 공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경기장 같은 데서는 AED를 다 구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커브인데, 제세동이 필요한 심전도의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돼지 실험을 했는데 세동파를 만들어 놓고 이쪽은 약물을 쓰고 이쪽은 가슴 압박을 하고 이쪽은 제세동을 했는데 결국은 세 그룹에서 제세동 한 그룹이 가장 예후가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세동을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 1분 만에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봤겠죠. 근데 결국은 분당 제세동 성공률은 이렇게 10%씩 계속 감소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나서 제세동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6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처치를 못 받고 오면 결국은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인턴 때만 해도 제세동기가 모든 병동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턴의 잡은 중환자실에 가서 제세동기를 들고 뛰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시나리오가 많이 됐죠.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CPR을 옆에서 하고 있으면서 인턴 보러 제세동기 가져와, 그럼 병동에 이제 뛰어가죠.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면 10분 정도 걸려서 DC를 치면 그때 살아나는 확률은 거의 5% 미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은 지향하고 있는 거는 D 시나리오인데, 빨리 EMS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내가 BLS를 하고 누군가 제세동기를 갖다 주면 세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ACLS 팀이 도착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0%의 서바이벌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심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정지 시에 심전도 4가지는 요 4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라는 리듬이 있고 펄스레스 V택이라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 빈맥과 심실 세동은 제세동을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에는 앞에 펄스리스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V택인 경우는 간혹 펄스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펄스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은 의식이 있으면 약을 써야지 맞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부정맥 치료에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부정맥 치료가 아니라 심정지 때 의식도 없고 호흡이 없는 사람에서 심전도가 이렇다면 당연히 그 제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펄스 리스가 붙은 이유는 펄스가 있는 V택도 있다. 근데 V핍은 너무 빨라서 펄스가 있는 애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에서 이 뒤에 2개의 리듬이면은 제세동을 하면서 CPR을 하시고요. 밑에는 펄스 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 PA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맨날 CPR 할 때 심정지 리듬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간호사들이 PA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PA였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게 바로 이 리듬인데, 뒤에서 어떤 리듬을 이렇게 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수축이 있고요. 아래 2가지는 심장이 꺼져가고 있는데 여기에다 DC를 치게 되면 심장한테 거의 죽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디피브레이션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슴 압박을 많이 해주면서 4분 간격으로 에피를 써주셔야 되는 그런 리듬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알고리즘이 또 나오고요. 심실 세동과 모맥성 심실 빈맥, 아까 말했던 그 응급실에 온 여자 환자는 이거는 VF입니다. 와이드 QRS인데 이레귤러한 리듬, 그게 VF고요. VF인 경우는 뭐 심전도를 확인했는데 심실 세동이었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제세동을 한번 시도하고 그리고 바로 CPR 가슴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세동을 하고 나서 리듬 확인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일단은 그
VF라는 게 어떤 리듬이냐면 마이오카디움 주변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이온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화가 되려면 셀 밖과 셀 안에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줄을 서 있다가 확 스위치를 하면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 혼재돼 있다 보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리듬을 제세동을 확 쳐줘가지고 줄을 다시 세우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오토마티시티가 돌아오게끔 그렇게 돼 있대요, 심장은. 그런데 확 줄을 세운 다음에 이게 포즈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밖에서 가슴 압박을 바로 해주면 바로 오토마티시티를 찾기가 쉽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DC를 치고 나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가슴 압박을 하십시오. 가슴 압박을 했는데 환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 뭐 립이 부러진다거나 스터넘 프랙처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 가슴 압박 40%에서는 혈융, 기흉 다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환자가 심장이 돌아와야지 나중에 합병증으로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심장을 살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일반인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이 보일 때는 바로 DC를 치고 그러고 나서 가슴 압박을 해주시고요. 환자가 돌아오면 가슴 압박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아시면 되고요. 계속 심실세동이나 계속 심실빈맥이면 똑같이 2분마다 한 번씩 리듬 확인하고 5사이클 CPR 하시고 4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주시고, 그러니까 4분 간격이니까 한 사람이 5주기를 하면은 30대 2로 하면 2분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바꿔치기 할 때 에피네프린 한 번씩 주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기다리시면 되고요. 심전도를 확인했는데 심실세동이 종료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심실세동이 끝나고 에이시스톨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트가 힘들어서. 그 다음에 아니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에이시스톨로 가게 되면 그냥 또 계속 CPR만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DC를 안 치고. 이건 이제 V택 리듬인데 V택은 아까보다는 레귤러하죠. 와이드 QRS인데.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런 리듬이 심정 지시에 보이면 DC를 치면서 가시면 되는 거죠. 디피브릴레이션 프로시저가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위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패드의 젤리를 완전히 잘 발라야 촉이 잘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kg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야지만 하트에 촉이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을 실어서 누르되 위치는 이 패들에 다 써 있습니다. 나는 스토눔에 대주세요. 나는 에이펙스에 대주세요로 써 있는데 에이펙스는 심장 에이펙스이기 때문에 니플 바로 밑에다 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눔에 대주세요 하는 거는 스토눔 바로 위에 대는 게 아니라 스토눔을 약간 비껴서 클라비클 밑으로 해야지만 본에 있는 경흉 저항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에다 대버리면 이게 다 반사가 되는데 본을 약간 피해서 오른쪽 위로 올려서 대시면 되고요. 이제 디피블레이터를 보시면 옛날 거는 모노페이직이라 그래서 단상파형이 많고요. 최근에 몇 10년 이내 나온 것들은 이상파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노페이직인지 바이페이직인지 알려면 몇 줄까지 다이알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모노페이직은 360, 모든 선생님들이 옛날 분들은 이제 360으로 저희도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는 360과 200짜리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을 하기가 그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냐면 쳐야 된다고 판단된 리듬이면 그냥 끝까지 돌려라. 왜냐하면 더 이상의 그 다이알이 없거든요. 바이페이직은 200까지만 있고요. 모노페이직은 360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리듬이냐면 예전에 왼쪽이었어요. 그래서 샥을 가하면 커런트가 이렇게 한 번에 가서 심장을 때려주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거를 모노페이직을 많이 했더니 360주율이라는 굉장히 큰 전류량이 하트를 통과하니까 일렉트로피지올로지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토마티시티는 돌아왔는데 포스트 리서시테이션 스테이트 때 마이오카디움에서 막 그 안 좋은 셀들이, 그러니까 마이오카디움 인저리를 받은 그런 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더 하트에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짧게 왔다 갔다 쳐주자. 그래서 바이페이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바이페이직만 아마 판매를 하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 구형이나 저희가 학생 교육으로 그 중고 장비를 샀을 때는 다 360줄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AE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고요. 모양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다양한데 이런 식으로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AED 스텝은 간단합니다. 전원을 켜고 오토메이티드 돼 있으니까 전원을 켜야지만 얘가 살아나고요. 이 기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게 키면 패드를 부착하세요 라고 말이 나와요. 그럼 환자 가슴에다 패드를 부착하고요. 패드에다도 그림이 있습니다. 나는 이쪽에다 붙여주세요. 나는 스토눔 쪽에 붙여주세요. 그럼 거기다 붙이고 그러고 나면
심전도를 자기가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는 재세동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충전 중 그렇게 나오면서요. 자기가 주를 확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충전할 동안에 저희는 가슴 압박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충전이 끝났습니다. 접촉 금지. 지금 재세동 하세요. 그러면 모두 물러나세요. 그러고 나서 DC를 거기 빨간 버튼이 있거든요. 걔가 막 깜빡깜빡 하는 거 한 번 누르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가슴 압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분에 한 번씩 알려줘요. 환자를 확인하세요. 환자를 확인하세요. 뭐 맥박 지금은 지금은 충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CPR 계속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맥성 전기 활동과 무수축에 대한 EKG를 보시면 전신 마취에서 섹션 분만을 한 후에 회복실에서 회복 중인 여자가 갑자기 서든 컬랩스로 발견됐다. 근데 최초의 그러니까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어서 EKG를 부착했던 이런 리듬이다. 이게 펄스는 안 만져지는데 모니터상에 어쩌다 하나씩 지나가잖아요. 이거를 펄스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라 그래서 CPR에서는 그냥 P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PA이고요. 에이시스톨은 그냥 스탠스틸로 쭉 가는 걸 말씀드리는데 심전도를 확인했더니 무수축이나 PA였다. 그러면 DC를 안 치고 그냥 가슴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 하면서 에피네프린을 4분 간격으로 한 번씩 주면서 하면 된다. 심폐소생술 5사이클이 끝나면 2분이 지나는데 심전도를 확인을 하면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장 박동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무수축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또 저희가 가슴 압박을 막 해갖고 하트가 좀 살아나려고 그러면 다시 심실세동파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시스톨보다는 심실세동으로 바뀌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거든요. 그래서 가슴 압박을 많이 해가지고 심실세동이 되면 여기서 DC를 치면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전부 다 PA입니다. 뭐 카디올로지 책에는 AV 디소시에이션이네, 이디오 벤트리큘라 리듬이네 이런 식으로 막 써져 있는데요. 이거를 심정지에서 그냥 보면 모니터에 이건 무조건 PA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B 디피브레이션 D 하나 끝났고 드럭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드럭은 사실은 하이 퀄러티 CPR이 가장 먼저다. 디피블레이션이 먼저다. 그 다음에 약물을 투여했으면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IV도 누가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몇 명밖에 없을 때는요. 일단 가슴 압박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재세동이 2번째고 약물 투여는 그 다음에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내 삽관보다 얘가 더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관 내 삽관은 아주 뒤로 밀렸죠. 그 심정지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 요 2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이드라인에. 에피네프린하고 바소프레신인데 바소프레신은 뭐 에피네프린을 대체해서 한 번 써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2번 이상 못 쓰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에피네프린은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mg을 3 내지 5분 간격으로 계속 투여하시면 되고 뭐 아미오다라는 쇼커블 리듬인데도 디피블레이션에 반응이 없을 텐데 이거는 뭐 로컬에서 쓰실 일은 별로 없을 거고요. 심정지 치료에 사용을 권하지 않는 약물이 중요합니다. 지금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트로핀을 쓰지 말자. 중탄산 나트륨을 처음부터 쓰는 건 의미 없다. 그래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비본 같은 경우는 톡시콜로지 환자나 하이퍼칼레미아가 심한 환자들 외에는 쓰지 않는 걸로 권하고 있고요. CPR에서 오히려 이게 알칼리제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산소 포화도 곡선을 안 좋은 쪽으로 시프트 시키기 때문에 중탄산 나트륨을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트로핀은 소생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고 인투베이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투베이션은 사실은 하게 되면 보컬 코드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이 중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중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예후에는 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도 삽관의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식도로 삽관해 갖고 오는 경우는 그 환자한테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엠브를 짜주거나 마우스 투 마우스를 2번 정도 불어 넣어주면 좋지만 인투베이션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로만 짜게 되기 때문에 환자는 산소 공급 한 번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도 삽관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인턴 선생님들이 하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감시해야 되는 게 인투베이션 돼 있으면 계속 벤틸레이션을 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게 오히려 과도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투베이션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전문 기도 유조실을 꼭 해야 된다면 가슴 압박도 아주 잘 되고 있고 IV도 잘 확보돼서 에피네프린도 4분 간격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 CPR이 30분 이상 길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인투베이션을 좀 해볼까? 그것도 스킬풀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인투베이션 말고도 요즘은 얼터너티브 에어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모르셔서 그러는 거고요. 그거를 심화 과정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구도 있다라는 거를. 소생술의 종료는 언제 하느냐? 자발순환 회복이 되면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리듬이 전혀 VF로 가거나 쉬프트하지 않고 계속 에이시스톨인데 30분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종료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발 순환 회복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하스피탈로 옮겨서 아니면 다른 과로 전과해서 심정지 후에 통합 치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CPR 동안에는 BP를 잰다거나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뭐 세츄레이션 모니터를 건다거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BP가 안 재지는 거를 그 간호사를 탓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이제 BP가 절대 안 재질 때는 그 매뉴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사지 안 할 때 카로티드를 만지면은 이게 한 이제 여기가 한 70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60, 70, 80 그렇게 60이 카로티드고 70이 브라키알 아테리에서 만져지고, 페모랄에서 만져진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시스톨릭 BP가 80 정도다. 그럼 페모랄에서 만져지면 굉장히 잘 만져지는 거죠. 근데 BP는 사실은 안 재집니다. 그 정도로 만져질 때도. 만약에 환자가 돌아왔는데 BP가 아직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플루이드를 틀면서 뭐 도파나 이런 걸 걸어야 되는데, 그때 BP가 안 재지는 거에 기계 탓이 아니고 사실은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럼 손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그 정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인데요. 응급 상황을 발생이 됐을 때 꼭 체크해야 될 상황은 환자를 먼저 평가를 하셔야지 되고요. 의식도 없고 호흡이 없으면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인력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 요청을 하신 다음에 맥박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경동맥 맥박을 확인하는데 사실은 너무 그 당황스러울 때는 맥박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없다고 생각되면 한 5초 정도 기다려 보다가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가슴 압박을 하시고요. 이때 이제 의식이 없거나 기도 유지를 또 해야 되거나 호흡 보조를 해야 될 때는 엠부백이 가장 좋은 무기가 될 거고, 자기가 가슴 압박 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제세동기나 AED를 갖다 주면 이거를 디피브레이션을 하시는 게 CPR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팁은 실패한 기도 삽관보다 엠부백에 의해서 산소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세동이 필요한 심전도의 경우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은 에피네프린 한 번만 1mg만 기억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 압박하는 학생, 그러니까 뭐 그 의사가 2번 교대를 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정도 에피네프린을 주면 그걸로 그냥 안심하시고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CPR 가이드라인 이게 다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